중졸 도덕 기본서, 네, 챕터 4죠.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는 종교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도덕에서 과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생소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럼 도덕과 종교는 어떻게 매치가 가능하신가요? 네, 그래서 왜 도대체 우리가 그 도덕과에서 종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게 되는지, 그리고 또 예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눌 건데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번째 파트까지 왔기 때문에 또 점검 안 해볼 수 없겠죠. 마지막에 문제풀이까지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화와 도덕 파트에서는 삶에서 종교가 가지는 의미라든가 종교와 도덕에 관련된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또 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덕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죠. 사람은 다 누구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아닌 것 같으시다고요? 추구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한데 내면적인 아름다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왜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도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거니까요. 이번 문화 도덕 파트에서 그런 부분들 다루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종교와 도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좀 볼게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종교적으로는 좀 이상을 추구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도덕적 가치에 실천하고 밀접한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도덕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바람직한 인간상, 그쵸? 그리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적 이상을 추구하는 삶이 도덕적 실천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선행이라고 한다면 지금 유교에서는 인 얘기 많이 하죠. 그쵸? 불교에서는 자비. 그쵸? 불교에서는 자비를 얘기하고요. 기독교에서는 맞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거와 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종교의 가르침은 세상의 도덕과 일치하는 것들이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의 황금률은 역지사지의 정신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당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이 도덕적으로 역지사지의 정신을 갖고 있는데, 황금률이라고 한다면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황금률은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아무래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기본 윤리입니다. 기본 윤리. 네, 그리스도교의 기본 윤리입니다. 그래서 윤리가 아니어서 원래 예수의 신상수훈, 신상보훈에 속해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위에다가 쓸게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 일반 기업에서 이 황금률이라는 부분을 사훈으로 삼고 이럴 땐 부분들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 황금률이라고 말하면 그리스도교의 기본 윤리관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억을 참고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보셨는데도 도덕하고, 그쵸? 도덕하고 종교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 지금 캐치를 되셨을 거고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도덕적인 실천, 동기부여를 하고, 종교의 가르침이 도덕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종교가
곧 도덕은 아니라는 부분은 이제 도덕의 한 근거로서의 종교 파트에 맞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 가르침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도덕성 여부, 그쵸? 도덕성 여부.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고 인권을 존중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거는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산권, 뭐 생명권,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자유권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뭐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점을 좀 보시면 도덕하고 종교는 어떤 차이가 있냐? 종교는요, 초월적인 종교를 믿고, 그쵸, 존재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부분이 있고, 종교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고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관을 지니고 있다는 부분. 만약에 또 도덕이 배제됐다라고 한다면 종교에서 어떤 위험이 있냐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텐데요. 보편적인 도덕 규범에 기반을 두지 않은 종교는요, 개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타 종교를 배타적으로 억압하거나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례들이 좀 있죠. 그쵸?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십자군 원정, 혹시 십자군 원정 아시나요? 네. 십자군 원정이라는 거는 11에서 13세기 정도의 유럽에서, 그쵸, 그리스도교들이 성지 회복을 위해서 대원정을 떠난 거요. 총 한 10회 정도, 네, 십자군 원정이 있었는데요. 십자군 전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때 십자군 원정을 가서 약탈을 했어요. 네. 좋은 의미로 갔던 거죠. 좋은 의미로 갔던 거예요. 좋은 의미로. 직접 계기는 이제 순례자를 박해하고 비전틴 제국을 위협했던 것 때문에 이때 당시 11세기에서 13세기의 유럽의 그리스도교인들이 십자군 그 전쟁을 일으켰던 거였는데 한 10회 정도 일어났죠. 근데 그거로만 이제 처음에 생각으로만 하셨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때 가셔가지고 약탈을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도덕적으로 좀 타락한 사례로 좀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을 왜곡하거나 부당한 종교적 신념을 뭐 강요한 사례.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친구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기사나 신문기사나 뉴스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2000년도가 오면요, 이때 지구가 종말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구가 종말. 그게 뭐냐면은 지구가 없어지는 거야. 나라가 이제 없어져.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종교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막 돈 받고 막 성폭행하고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 거기에 이제 종교를 믿던 분들이 막 못 배우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없거나 요랬던 분들이 아니고 다 일반 사람들 같은 거예요. 뭐 일반 사람들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뭐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종교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 믿음이. 지금 그분들 중에서 사망도 많이 했고요. 옛날에 뭐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서 뭐 거의 100여 명 정도의 뭐 시체가 발견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니까 지구가 이제 끝나니까 너희들이 어느 정도 나에게 돈을 내면 너희 살려주겠다. 뭐 이래가지고 요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거죠. 신앙을 왜곡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냐? 종교의 본연의 가치에서 벗어난 왜곡된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분명 종교가 생길 때는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제가 뭐 어떤 종교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저도 물론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맨 처음에 만들어지고 처음에 그 시작은요, 분명히 사랑이었을 거예요. 그쵸? 배려하고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이랬던 부분이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타락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보는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교랑 도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라고 한다면 종교도 도덕적 규범에 비춰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종교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양심의 요구.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믿음에 따른 행동에도 인간의 책임이 전제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거는 중요해요.
중요한데 인간의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종교가 타락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건전한 종교의 특징을 좀 보면 인간을 존엄하게, 우리 맨날 존엄성 얘기하죠. 도덕에서는 존엄성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엄 얘기 계속 하게 되는데 인간을 존엄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 물질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물질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사회 정의 구현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좀 배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바로 건전한 종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도 하죠. 뭐 아침에 몇 시 정도에 이렇게 뭐 100원, 뭐 1000원씩인가요? 2000원씩인가 이렇게 그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면은 식사도 좀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돈도 좀 드리고 요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뉴스에서도 좀 보고하고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건전한 종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타 종교에 대한 태도도 중요해요. 내 종교 중요하죠? 그쵸? 내 종교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좀 그렇죠. 내 종교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종교도 맞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바람직한 태도는 우선은 종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좀 볼게요.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탈레반의 바미안 석불 파괴 사례가 있어요. 그 바미안 석불 혹시 아세요? 탈레반의 바미안 석불 파괴. 네. 그 바미안 석불이라는 게 있는데 불교 최대의 석불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어요. 네. 불교 최대의 석불이었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있는 이제 사원이었었죠. 그런데 2001년도에 폭격당했습니다. 2001년도에 탈레반으로 인해서 폭격당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바로 타종교에 대해서 좀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부분이었고 두 번째, 내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성. 여러 종교가 그쵸? 여러 종교가 공존하죠. 우리 사회에는 한 종교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해를 하고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뭐가 또 우리 종교에 접목하면 좋을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적으로 덮어놓고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것은 바로 4번에 있는 타종교에 대한 무지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교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실하고 그쵸?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나를 믿지 않아서 그 종교는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그 종교가 그게 무슨 종교인가요? 그쵸?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지옥에 간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종교라고 말하기엔 좀 어렵죠. 그쵸? 설사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식으로 잘 말을 해서 유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종교단 갈등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미안 석굴 파괴 사례라든가 십자군 원정했을 때 약탈한다든가 이런 사례들 말씀드렸었죠. 전쟁이나 테러가 일어나서 생명과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힐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의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정의 화목이 깨진다든가 개인의 불행이 이제 시작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갈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뭘로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종교인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관용이라는 건 아시죠? 너그럽게 뭐 받아들이거나 베푼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종교를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종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그쵸? 종교의 편견, 그쵸? 편견, 뭐 선입견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자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좀 대화를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모습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렇게 도덕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좀 있어서 종교랑 도덕의 관계를 좀 봤고요. 두 번째는 예술을 통한 아름다움의 추구와 도덕의 관계에서 좀 알아볼 겁니다.
예술이라는 것은요, 뭐 생각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정서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쵸, 작품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인간의 창조 활동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세계를 창조해내려는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정신 활동과 그 산물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대상이 지니게 된 뭐 아름다움을 특별한 재료나 기교 등을 통해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과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간의 감정, 또 느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예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예술은 어떤 의의를 갖느냐, 이 부분을 좀 보실 건데요. 정서를 우선 안정시키죠. 그렇죠? 정화시키고요. 그렇죠? 심리적인 안정하고 즐거움을 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좀 높여줍니다. 그래서 뭐 휴식이라든가 위로가 되는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고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상상력을 넓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덕과 과목에서 예술을 얘기하기 때문에 도덕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게 하도록 하는데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연민이라든가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술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뭐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공감하게 되는 거. 그쵸? 공감하게 되고 또 예술을 봄으로써 좀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도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문화와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되는데 인간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소통의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자연에 관심을 갖게 해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예술이 갖는 의미는 사실 상당하죠. 그렇죠? 아마 알게 모르게 우린 다 예술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술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예술의 종류와 가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예술의 형태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뭐 순수예술이라든가 뭐 대중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먼저 순수예술을 좀 살펴보죠. 예술적 동기의 순수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독창성하고 창조성을 강조하게 되는 예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을 좀 주장하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거. 그래서 순수예술은요, 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그 사견에서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 예술가의 그 넓고 깊은 세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의 질적 향상을 또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일반인이 예술을 이해하거나 좀 접근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요, 뭐 귀족이라든가 옛날에 양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순수예술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순수예술을 봤는데 이해가 잘 가, 막 해석이 막 돼, 이러면은 뭐 그냥 옛날에 뭐 귀족이거나 양반이셨다 뭐 이러실 수도 있다라는 뭐 얘기를 좀 드리면서 두 번째 보죠. 대중예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예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가 대중예술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중하고 또 이윤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상업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참여예술인데요. 예술의 사회적 참여를 강조한 예술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순을 지적한다든가 풍자와 비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회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참여예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중예술의 좀 특징을 보려고 해요.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좀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생활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중화가 있죠. 사람들이 그 예술을 공유하죠. 그쵸?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공유해요. 그쵸? 느끼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건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서를 잘 이해하고 표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술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과 공감한 도움을 주고요.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예술을 평가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대중예술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냐? 아니겠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은 흥미랑 오락성의 추구로 인해서 문화 수준을 저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예술 하시는 분들은 대중예술을 조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예술이 그렇죠. 음악도 이제 순수 음악이 있고요. 그쵸? 상업적으로 되는 음악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어쨌든 종사하는 쪽,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처해져 있는 쪽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여주고 주장하는 것은 맞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서로 비판할 수 있어요. 그쵸? 서로 비판할 수 있는데 순수 예술자들이 이제 대중예술을 만약에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유들이 있고, 사람들이 현실에 무관심하거나 현실 도표적으로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거, 자극적인 내용들,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좀 공감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하다 보면 대중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안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비판 의식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반사회적인 행동 규범을 정당화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들하고 갈등을 좀 일으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예술을 바람직하게 보는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 다양한 예술작품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편견을 버릴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가의 노력을 좀 존중하고요. 기본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고, 예술을 너무 어렵고 멀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잠깐 질문 드렸죠. 여러분들은 어떤 예술을 하고 계시냐고. 그쵸? 그리고 전문 예술가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자세도 좀 중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럼 예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예술의 도대체 도덕하고는 어떠한 관련이 있고 어떠한 관계가 있냐를 지금 살펴볼 건데요. 신미주의가 뭔가요? 그쵸?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술의 신미주의는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유일한 목적은 예술 자체 또는 아름다움이고 그 어떤 것도 고려할 것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술은 도덕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입장. 도덕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술은 순수하게 아름다움 그 자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성이나 도덕적 의미에 관심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신미주의입니다. 신미주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술을 제가 도덕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예술에서 보는 도덕주의에 대해서 좀 보죠. 도덕주의는요, 예술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술의 사회성 강조. 도덕주의는 바로 예술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입장인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이 필요하다. 너무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다. 불특정 다수가 보기 때문에 예술 같은 경우는 제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예술의 도덕주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의 추구보다는 선의 실현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예술의 사회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인 함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술에서 말하는 도덕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미주의랑 도덕주의 같은 경우는 좀 입장이 많이 다르죠. 그쵸?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도덕주의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신미주의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미주의랑 도덕주의의 연관성을 좀 살펴보자면, 예술이 추구하는 미와 도덕이 추구하는 선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조화와 질서가 담긴 예술 작품이 아름다운 것처럼 조화와 질서에 따른 행위도 선하다라고, 그쵸? 연관성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술과 도덕과의 관계를 좀 보죠.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데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쵸? 예술 작품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자가 그랬죠. 예에서 사람이 서고 악, 그쵸? 악에서 사람이 이룩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음악이 우리의 인격을 닦는 방편이다. 음악이 우리의 인격을 닦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에서 사람이 바르게 서고 그 다음에 음악이죠. 음악에서 사람이 이룩된다. 바로 예술의 그쵸? 어느 정도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술하고 도덕은요 서로를 또 제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술은요 자유와 창조를 바탕으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도덕 같은 경우는 공동체라든가 도덕성을 추구를 또 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좀 문란하게 하거나 이렇게 좀 퇴폐적으로 만들 수 있죠. 어떤 예술가가 있어요. 행위 예술가들. 그런데 그것을 예술로만 보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이렇게 19금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그것이 노출되는 것이 퇴폐적이고 문란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덕적 잣대로만 무조건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건전한 비판 정신을 가지고 예술과 도덕의 적절한 조화를 좀 추구를 해야 된다. 적절한 조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적절한 조화를 추구한다는 부분이 당연한 건데 중요해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가 있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결과가 그쵸?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술가에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될까?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찬성 입장은요.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 예술가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지 예술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가는 오로지 예술 활동에 전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품의 도덕성과 가치를 판단하는 거는 감상자의 몫이다. 그쵸? 나는 그냥 표현을 했다. 그런데 감상자가 이상하게 그걸 받아들인다면 우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찬성 입장이에요. 반대 입장을 보시죠. 모든 예술작품은요 감상하는 사람한테 어떤 영향이든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진작가의 자녀분이 행위예술가로 지금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인간에 대해서 무소유라든가 인간이 이제 소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돼지우리 있죠. 꿀 돼지우리 아시죠? 네, 돼지우리에서 모든 옷을 다 탈의하고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진을 남겨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은 뭐 그거를 논란의 대상이 될지 말지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제가 성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이 잘 표현했고 그분이 참 생각이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꼭 그걸 그렇게 표현해야 되냐. 이거 애들이 보면 큰일 난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안 보면 되지 않냐. 왜 남의 예술권까지 네가 침해를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입장은 바로 이런 얘기였겠죠. 도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도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술활동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바로 반대 입장이죠. 그리고 예술가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가 바로 예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인 부분임을 알 수 있고요. 미적 체험을 통해서 도덕적 감수성을 어떻게 고양시키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감수성하고 도덕적인 감수성이 있는데 어떤 정서적 감수성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우리의 정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자극에 대해 우리 정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정서적인 감수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덕적인 감수성은 뭐냐라고 한다면 어떤 도덕 문제들을요 민감하게 인식해서 공감하는 겁니다. 도덕 문제를 민감히 인식해서, 그쵸? 도덕 문제를 민감히 인식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공감까지 써드릴까요? 네,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쵸? 알아보면서 넘어가고요. 우리는 예술 작품을 또 보고 듣고 만지고, 그쵸? 이런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우리 뭔가 느끼게 되는데, 인간은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고요, 상상력을 자극하죠. 그리고 인간은 예술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즐거움하고 위안을 얻게 되죠. 그리고 예술은 우리의 도덕적 감수성을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감정의 순화가 도덕성을 높이는데 당연히 도움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 그래서 예술 작품이 지니게 되는 상상력의 원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타인과 자연에게 돌리게 되는데, 타인하고 공감하고, 그쵸? 주변의 대상들에게 열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또 마련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겠죠. 그쵸? 사람은 다 누구나 이런 감정을 가졌죠.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착한 심성이 생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죠. 예술을 통해서 감성이 아름다워지고요. 그리고 마음도 선해지죠. 그쵸? 왠지 예술 작품을 보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예술이 추구하는 미의 가치는 도덕이 추구하는 선의 가치를 즐겁게 수행하는 것에 기여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고 넘어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볼 건데,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자아 정체성의 형성에서 몸과 마음의 관계, 그쵸? 관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그쵸? 형성이 되게 되는데, 누군지 알고 싶어 하고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되돌아보고요, 참된 자아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자신이 역할이 뭔지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좀 형성하게 되는데, 자아 정체성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성격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가치관, 그쵸, 뭐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자아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존재. 요거를 기본적으로 자아 정체성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 형성의 중요성을 좀 볼게요. 청소년기는요, 부모의 보살핌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에서 여러 가지 오는 위기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오는 위기들이 있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잘 형성된 사람은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소중한 인생의 어느 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에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몸과 마음을 볼게요. 우선은 가장 요소 중에서 기본적인 것은 몸과 마음입니다. 그쵸? 이 부분이 제대로 서야 자아 정체성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몸은 우리 삶을 이제 아무래도 지탱해주는 기반이고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외모라든가 신체적인 특성이 꼭 뭐 자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고요. 그리고 인간은 몸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고요,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자아 정체성을 위해서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자아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 좋음이 또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리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면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고요. 진정한 자아를 형성해서 바람직한 삶을 살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깊은 관계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조화를 잘 이룰 때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화를 잘 이룰 때 써드릴까요? 조화를 잘 이룰 때, 그쵸? 조화를 잘 이룰 때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쵸,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 도덕과 과목에서는요, 그 아름다움하고 내면적인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기 나이에 있으신 분들이 아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으실 건데 아름다움에 관심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그게 저처럼 30대가 돼도 똑같아요. 네. 그리고 저보다 연령이 높으신 분들 40대, 50대, 60대, 또 70대, 80대 이러신 분들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아름다움의 의미는 뭐냐라고 한다면 사람이면 누구나 추구하는 겁니다. 예뻐지고 싶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예뻐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고 막 이렇게 막 귀여워지고 싶고 이런 부분들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종류에는 뭐 자연미 뭐 우아미, 뭐 장엄, 숭고, 뭐 해악, 순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기준을 보시면 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왜 옛날 미스코리아랑요 지금 미스코리아랑 좀 달라요. 미적으로.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옛날에 유럽에 몇 세기 이럴 때 그림 보면은 그때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좀 약간 풍만하고 좀 이렇게 퉁퉁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아름답다라고 봤다면 요즘에 사실 여성들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길쭉길쭉하고 마르고 아니라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을 보통 마르게 좀 아름답다라고 봐서 청소년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하시는 우리 또 청소년 분들이 또 있으시죠. 그래서 다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성형수술에 관심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쨌든 간에 시대에 따라 변하고요.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어요. 문화에 따라서. 제가 좀 화면에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까만 편이에요. 까만 편인데 저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가면은 못생겼어. 네. 그 동남아 여행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동남아는 최고의 미인을요 하얀 사람으로 쳐요. 하얀 사람. 그러니까 전 절대 미인이 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화에 따라 다르고요. 똑같은 예술작품이나 사람이라도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다를 수 있죠.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름다움이 지식이 아닌 감성으로 느끼는 거라서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아름다움의 가치를 좀 볼게요.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참됨, 선함, 아름다움, 성스러움 여러 가지 이런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지향했고 가치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제 대상을 좀 보시면 예술작품이나 장엄한 시대 환경, 자연 환경을 봤을 때 느끼는 아름다움은 이제 미적 아름다움, 그 대상이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바람직한 행동이라든가 희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름다움은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뭐 미적 아름다움, 그 다음에 내면적 아름다움, 이렇게 다양하게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가치는 그 자체로만도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가치를 겸비했을 때 확실하게 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도 챙겨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 오래가지 못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남자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남자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여자들이 먼저 얘기할 땐 그러죠. 야, 얼굴 예뻐봤자 소용없어. 나중에 뭐 결혼하고 나면 뭐 얼굴 예쁜 건 몇 년, 뭐 하는 거는 몇 년, 뭐 하는 건 몇 년, 뭐 이렇게 여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야, 여자들 뭐 얼굴 예뻐봤자 조금 있으면 질린다면서 이랬더니 남자들이 다 하나씩 뭐라 그랬냐면 야, 질려도 이쁜 게 낫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막 가끔씩 개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우스갯소리를 뭐 많이 하죠. 뭐 나 뭐 소개팅 할 거야, 예쁘냐? 뭐 너 뭐 소개팅 했어, 예쁘냐? 아니 그래서 재밌게 놀았는데 그래서 예쁘냐? 나 헤어졌어, 그래, 예쁘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쵸? 그래서 사실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는요, 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을 또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다 각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도덕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면, 그쵸,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면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심성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내면에, 그쵸? 내면의 심성. 그러니까 근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내면의 심성이 너무 예뻐. 그런데 막 외모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아름다움 얘기할 때요, 그 문제 푸실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도덕 문제를 푸실 때 물론 내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이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계속 해가지고 관철시키거나 이러면요, 이게 도덕 문제 다 틀릴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부분이. 내면의 심성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난 도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고요. 내면적인 아름다움은 사고라든가 품성이라든가 뭐 도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내면적 아름다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격임이라고도 하죠. 네, 인격의 미. 인격의 미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내면의 심성을 잘 기르고 그다음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도덕과 과목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한 방법을 좀 보시면 내면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지겹게 나와요, 지겹게. 내면적인 가치를 맨날 추구해야 된대요. 추구하셔야 됩니다. 내면적인 아름다움. 얼굴만 예뻐서 뭐하냐, 몸매만 좋아서 뭐하냐, 내면적인 가치를 추구하자. 하지만 남자들이 얘기하는 거 뭐 외적으로도 예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에만 치중하지 말고 추구할 만한 올바른 가치를 찾아서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자신의 열정을 다해야 된다 그랬고요.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획일화되고 이제 상업적인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갖자, 이런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제 외모를 가지고 다양한 아름다움을 또 가지게 되면 다양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또 그런 얘기 하죠.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완성시켜 주신 분은 은우님이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이게 참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자기한테 외모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정말 어른 같은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른들이 막 그런 얘기 했어요. 막 학교 다니고 이럴 때 막 화장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 학생용 화장품 이런 거 막 나오죠. 막 아이라인이라든가 뭐 눈썹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저 때는 어땠냐면요, 그 화장품을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눈썹 그리거나 이렇게 아이라인 이런 거 막 한 번씩 다 그리잖아요. 그리는데 그걸 뭐로 했냐면 그 데센 같은 거 할 때 그 두꺼운 그 펜이 아니라 뭐죠? 연필. 뭐 그런 거 같은 거 활용 많이 했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화장품이 되게 다양하지가 않아서 엄마 화장품 막 몰래 쓰고 막 이랬거든요. 마스카라 이런 거 하고 속눈썹 같은 거는 안 붙여봤어요. 네, 그런 거, 네, 그런 거 했었는데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만족해서가 아니고 감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친구가 약간 눈이 이상해.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근데 보니까 여기가 막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제 그때 시각에는 여기에 스크래치가 있어. 그러니까 한 거야. 성형을 한 거야. 그런데 신기했어요. 근데 요즘엔 되게 많이 하시죠. 중학교에서 막 고등학교 넘어갈 때 막 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는 막 진짜 옵션으로 몇 개 더 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리고 막 20살 때부터 막 보톡스 맞고 막 이런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저 스스로 봤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할 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도 내면의 아름다움이지만 중요한 거는 외적인 부분들,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신경 안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제일 예쁘다 자신감을 가지면서 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릴 때 보면 막 얼굴 막 작아지고 싶고 막 아시죠? 막 살 빼고 싶고. 근데 30살 넘어봐요, 얼굴에 살이 쭉쭉쭉 빠져요. 그거 원하지 않아도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참다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만 조금 이렇게 하고요. 이제 웬만하면 자기 거 좀 지키면서 가자, 이런 얘기. 그래서 외모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네요.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어서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인은 뭐냐면요, 모방 심리랑 소비 심리. 그쵸? 모방 심리, 소비 심리. 그쵸? TV에서 계속 나오죠. 그게 상업주의 전략이에요. 그쵸? 그리고 막 계속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죠.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뭐 마치 하나씩은 다 하고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때 같은 경우까지만 해도 얼굴이 다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독특한 아름다움. 그런데 지금은 다 똑같이 다 예쁘다? 그 TV에서 말하는 그런 아름다움? 뭐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TV나 잡지 등의 대중매체가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쵸? 뭐 눈은 쌍꺼풀이 뭐 있어야 되고, 뭐 코는 어떻게 돼야 되고, 얼굴은 갸름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없습니다. 네. 옛날이라고 하긴 그런데 지금도 가끔은요,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말하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또 무슨 생각도 있냐면 지금까지 그냥 잘 살았는데 괜히 얼굴에 손댔다가 다른 데도 손대고 싶을까 봐, 뭐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쌍꺼풀 수술하고 막 눈 커지고 이런 게 대세였었어요. 근데 요즘은 화장은 다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쌍꺼풀 없는 사람들이 연예인들 막 나오니까 또 쌍꺼풀 없는 사람들이 또 대세예요. 그쵸? 근데 한번 수술하면 없애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 냅둬 보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나의 얼굴이 어느 시점에 미의 기준이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람들을 몰개성과 수능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대중문화, 그쵸? 그런 부분들, 다이어트와 성형수술, 미용산업, 패션산업 등의 미와 관련된 산업들. 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쵸? 그런 산업들이 우리가 충분히 20살 넘어서도 즐기고, 그리고 앞으로 20살이잖아요. 80년을 즐겨야 된다니까요. 80년을 고쳐야 돼, 얼굴을. 그 80년을 사야 돼. 그리고 80년을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근데 굳이 10대 때부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막 오버해서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쵸? 문제점은 어쨌든 간에 막 여러 가지 예쁜 몸매, 마른 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착, 신체 건강을 위협하겠죠. 그리고 막 저번에 TV 나오는 거 보니까 양악수술하다 죽어도 좋대요. 저는 그거는 이해 안 가요. 왜 그렇게 할 바에 예쁘려고 살려고, 예쁜 얼굴 살려고 그 수술하는 건데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잘못된 가치관, 왜곡된 자아 정체성 형성할 수 있고요.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하고 시간을 투자하게 될 수도 있죠. 그쵸?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피해를 주고 우리의 삶을 또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매체와 미모산업, 그쵸? 여러 가지 외모 지상주의를 조정하게 되고 미모 산업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상품화하고 이렇게 되는 게 예쁠 거다, 예쁜 거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긴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의 문제점들은 자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아, 쟤는 마르고 피부도 하얗고 예쁜데 나는 뭐야. 근데 마치 하면 나도 쟤처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자연미, 나는 인공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건 없어요. 티 안 나는데 티 안 나게 뭐하러 해요? 티 팍팍 나게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 외모 열등감이 강할수록 자아 정체성이 좀 낮아요. 되게 예뻐져도 자신감 가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제 친구 중에서 얼굴을 좀 많이 고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막 심고 여기 이마인데 심고요. 뽕 넣었어요. 뽕 넣고 그다음에 쌍꺼풀 수술하고 텄어요. 그리고 코 수술하고 그다음에 입술 보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안 했을 때는 그렇게 예쁘진 않았어. 안 했을 땐 예쁘진 않았는데 쌍꺼풀 수술하고 코 수술했을 때까지는 예뻤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니까 제 친구가 누가 봐도 그 왜 성형 괴물이라고 하죠. 누가 봐도 고친 얼굴이에요. 딱 2군데까지만 했을 때도 긴가민가 했거든요. 약간 연예인급이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고치니까 친구가 대중교통을 못 타요.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대.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고친 걸 아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려워요. 한 개만 해야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불안과 좌절, 자신감 상실, 그다음 지나친 다이어트 등의 부작용 발생, 막 거식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라고 한다면 개개인의 인식이 좀 변해야겠죠. 너무 지나쳐요. 사실 너무 지나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좀 볼 수 있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야 되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야 저 눈 튀어나오고 막 그쵸? 막 쌍꺼풀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다 그래 다 똑같아 사람은요. 그런 부분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 그런 부분들 대중매체 미와 관련된 산업의 상업주의 행태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 나를 통해서 자꾸 돈을 벌려고 그러네? 왜 나보고 뚱뚱하다는 시각으로 보지?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컴플렉스가 없는데.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쵸? 비도덕적 행동임을 좀 인식해야 되고요. 자아 형성 건강하게 하려면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고지했던 대로 형성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거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종교, 예술, 그쵸? 내면적인 아름다움, 뭐 자연, 그쵸?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또 뭐가 있었을까요? 자연, 종교, 예술, 내면적 아름다움 뭐 이런 부분들 정도만 그리고 도덕, 인간의 존엄성, 그쵸? 요 정도의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쵸? 요런 키워드를 배우면서 우리가 지금 봤었는데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봤었죠. 그래서 요런 키워드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 한 대여섯 문제 정도 풀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는지.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자연을 보는 관점이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나는 자연을 인간의 풍요를 위한 수단이고 인간이 지식을 활용해서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죠. 첫 번째부터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제시문은요, 자연을 인간을 풍요로운 생활로 이끌어간다라는 목적이라든가 수단에 좀 약간 수단으로 보게 되는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 자연을 먼저 생각한다는 의미죠. 상호 배타주의 생각을 한다는 얘기고요. 자연에 대한 존중의 태도, 이런 부분들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자연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부분에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미래 세대의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환경과 경제 개발을 조화시켜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경제 개발을 한다는 것이다. 1번 녹색 소비. 녹색 소비는 뭐 좋은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 친환경 소비. 친환경으로 소비하면은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위에 지문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세 번째, 아나바다 운동. 그쵸? 아나바다 운동 혹시 아세요? 이거 아시면 저기 98년도 전에 태어난 사람 네, 아니면은 98년도 때 10대였던 사람 알아요. 그런데 아닌 사람은 몰라요. 그쵸? 아나바다 운동은 뭐냐면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래서 어쨌든 간에 좀 물질을 절약하고 아껴 쓰자라는 내용의 운동이었었어요. 그래서 1998년도 그쵸? IMF 이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요거랑은 관련이 없고요. 4번 지속 가능한 발전.
이것이 정답이죠. 전형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법인 내에서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얘기는 발전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발전하겠다, 시키겠다. 그렇죠?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나왔고요. 환경과 경제 개발을 조화시켜서 파괴하지 않고 경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얘기해요. 발전은 계속 하는데 중요한 것은 파괴시키지 않고 하겠다라는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그쵸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자세를 좀 볼게요. 1번 인류의 공동선 추구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아니죠. 2번 네,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인류의 공동선 추구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맞는 거죠. 왜냐하면 장단점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동선 추구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두 번째 부와 명예만을 추구하거나, 세 번째 학문적 지식 탐구에만 몰두하거나, 네 번째 과학기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로서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7번의 1번임을 그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종교적 존재로서 인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동시에 이를 초월해야 한다.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거죠. 2번, 자연현상의 근본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아니고요. 자연 자원 및 사회적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갈등을 조장한다.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 것은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건 다 종교적하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14번 문제 보지 말고 그러면 15번 문제 볼까요? 그러면 17번 문제?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아름다움 얘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루기에는 가장 좋은 문제죠.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옳은 것은 1번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 아니죠. 2번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즐거움을 주는 것. 아니고요. 3번 형식은 무시하고 내용만 충실한 것. 아니고요. 시대가 바뀌어도 그 가치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정답 나왔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아름다움은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을 주고 시간이 지나도 흘러가지 않죠. 지나가지 않는 것이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 과정, 그쵸?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 기본 과정을 우리가 다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로 돌아가서 우리가 심화 과정, 인간 존재의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찬찬히 보고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파트부터는 우리가 좀 안다라는 어느 정도 기본 개념 안에서 설명을 하고 심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더더욱 우리가 응용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가 나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도덕 문제, 그 다음에 수업 내용 보완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 보도록 하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